그 사람과 미묘하게 마음이 안 맞아.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조금 더 그 사람이 정직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겸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사람도 나에게 조금 더 겸손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내가 좀 더 정직으로 가고 있는 거야. 가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노하우도 좀 공유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선생님의 정보도 나도 좀 받고 싶은데 이게 왜 자꾸 원하는 만큼 서로 주고받고 있지 않을까? 이런 미묘한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바로 정직의 양과 겸손의 양을 서로 조금씩 쳐줄 수 있는 이런 얘기들. 그렇죠? 잘난 책을 좀 더 흔쾌히 해줄 수 있는. 재밌게. 혹은 모르는 게 있다라는 걸 자꾸 인정해주는, 나도 당신을 모르는 게 있다라는 걸 인정해주는 이런 약간의 이런 미묘한 문화를, 이런 약간 미묘한 언어들을 서로 주고받으시는 것, 그러면서 한 번씩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왠지 아세요? 미묘한 사람들이 모이셨기 때문이에요. 교직 생활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리자와의 갑을 관계를 이겨내려면 네. 그러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두 가지죠. 첫 번째 뭡니까? 자기의 성공을 자꾸 설명하니까 나한테는 이런 의지와 집념과 능력과 탤런트와 뭔가 정신력이 있었는데 너한테는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내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자꾸 뭘 물어보셔야 됩니까? 근데 그때요, 학급단 학생이 몇 명이었나요? 그래서 그때는요, 저 전반적인 정책도 그렇지만 언론에서는 보통 어떻게 얘기했나요? 자꾸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이 상황을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때 그 1987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1995년에는 그러면 어떤 분 있었나요? 자꾸 물어보시는 너찌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성공을 설명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기술하세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짝의 너찌를 해야 됩니다. 좀 더 힘든 게 바로 뭡니까? 그 사람의 실패를 설명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 사람은 자꾸 자기가 잘못됐던 거는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이것도 방법이 있죠. 불운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운이 없었을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운이 없었을 때를 물어보기 시작해야만 사람은 결국은 내 진짜 그때 재수 없었다니까 그걸 먼저 꺼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됐고 그렇다면 그분이 그렇게 자기의 불운을 아낌없이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불운을 아낌없이 얘기하면 두 가지 좋은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 그분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도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느낌이 생겨요. 그게 첫째예요. 이게 바로 내 관리자를 이해할 수 있는 내 너치죠. 아니 그때 그렇게 운이 없으셨다면서요. 그때 그렇게 재수가 없으셨다면서요. 야, 들어봐 김 선생. 들어가봐 손 선생, 들어봐 오 선생이다 이러면서 그때 진짜 운 안 좋았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나도 문제가 있었어. 자기 얘기를 그제서야 운이 얼마나 나빴는가를 쫙 얘기하고 난 다음에야 자기도 느낍니다. 난 여기서 빠졌네. 그럼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얘기할 수 있게 되고 설명하기가 쉬워지죠. 많은 걸 후배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리더가 그걸 하지 않으신다면 한 번쯤 내가 너치해 볼 수 있죠. 네. 그분의 성공의 이야기를 자꾸 정황단서를 얘기를 해주시고 말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그분의 실패에서 그분이 얼마나 불운했는가를 자꾸 물어봐 주세요. 그분이 내가 따를 만한 리더라면, 정말 가치가 있는 리더라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실패도 자기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것들을 공유해 주실 겁니다. 그런 대화가 왔다 갔다 하면 최종적으로 가지는 게 나의 고충과 그 사람의 고충을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럴 때 힘드신 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내가 일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너지잖아요. 그게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없다면 선생님들께서 잘 가르치겠습니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학년 초에 조금 이런 ABCD에 대해서는 지겨울더라도 조금 인풋을 넣어주셔야 되는, 학교와 선생님들이 서로 각자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게 있는데, 부모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나한테 오는 걸 막으실 때는 사실은 그때는 웃는 선생님은 별로신 것 같아요. 네, 이건 약간 단호하고도 딱딱해서 우리 선생님 왜 이래? 조금 차갑네? 라는 말씀을 들으시는 걸 오히려 감수하시는 게 더 좋다.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몰라요. 어떤 위치를. 그래서
재미있게 부모님들과 소통하시려면 부모님이 어느 위치에 있고, 지금 몇 명 중에 몇 명이 이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실 수 있는 선에서는 그런 재밌는 정보를 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항상 우리는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전반적으로 내가 몇 명의 몇 퍼센트의 부모인가를 해당하는 걸 살짝 알려주시는 것도 꽤 괜찮은, 징검다리를 놓으시면서 그게 괜찮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몇 명이고, 나 같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간은 피드백을 많이 요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때마다 좀 부모님이 어느 정도의 분포인지를 살짝 알려주시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친절한 말을 좋아하고 우리는 단호한 말을 좋아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1대1로 얘기할 때는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한 걸 훨씬 더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대화 자체를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어 하고 우리는 나쁜 걸 막아내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차 딜러분들 중에 최상위 판매 실적 보이는 딜러분들 계세요. 이분들은 혼자 온 손님한텐 이 자동차가 얼마나 안전한가, 이 자동차가 얼마나 연비가 좋은가, 이런 얘기 거의 안 합니다. 혼자 왔잖아. 나로서 왔잖아. 혼자 온 손님한텐 거의 대부분의 얘기를 이 자동차로 당신이 얼마나 간지날 수 있는가를 얘기해요. 자, 간지는 좋은 표현이 아니니까. 하지만 젊은 분들한테는 이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지죠. 좀 나이가 있는 분들, 중년 이후의 분들이 오면 이 자동차로 당신의 품격이 얼마나 올라가는가만 얘기합니다.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뭐 이런 거, 엔터테인 시스템 뭐 이런 거 얘기해요. 예. 제가 이거 인터넷을 거의 처음 퍼뜨리다시피 했을걸요. 제가 부산 쪽에 있는 딜러분인데, 독일차 딜러분인데, 이분이 그쪽에서는 기록적인 판매 실적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막 뭐가 좋고 스타일이 뭐가 좋고 어떤 편의가 있고 혼자 온 손님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희가 그때 아이 트래커, 안구 운동 추적기까지 달아서 그분이 언제 훅 하고 넘어가는가를 기록도 했었어요. 이 말에 넘어가더라니까. 손님, 그래서 수입차는 승차감보다 중요한 게 하차감입니다. 이 말에 넘어갔어요. 이제 많이 알려진 말이에요. 네. 이 어이없는 말에, 그런데 대부분의 손님들이 농담도 재밌게 하시네요. 근데 돌아서는데 표정이 다 이래. 맞아. 그랬어. 지난번에 찌그러져 또 내가 동창회 가져가가지고 망가진 당했던 그 차!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손님이 또 차에 관심이 있으니까 다시 오셨겠죠? 가족을 데려오셨어. 일행으로 온 거야. 우리로서 온 거죠.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고객님, 이 자동차 타시면 덤프 트럭이 와서 들이받아도 안 죽습니다. 네. 이런 게 바로 나와 우리를 구분하는 딜러들이에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막아내는 거죠.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우리라고 하는 단위는 나쁜 걸 막아내고 싶기 때문에 단호한 말을 견디고 오히려 더 분명하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 생각이 있구나. 하지만 1대1로 있을 땐 예뻐 보인다고 해야 팔리고, 그 다음에 스타일리스트야 팔리고, 그 다음에 간지난다고 해야 팔린다라는 것처럼 이 혼자 있을 때는 저 사람이 나한테 따뜻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그걸 반대로 한다면 나의 진심이 잘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게 오래 해야 되고 길게 해야 되고 그리고 따라서 좋아하는 걸 가져야 되는 일이라면 친절하게 끌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 결과도 빨리 볼 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 보험회사가 실손실비보험 광고를 하듯 단호하셔야 돼요. 나와 우리가 있죠. 나는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한 말을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번이라도 따뜻함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 사람의 단호함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있는가를 확실히 설명해 주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는 아무래도 단호해지기 쉽겠죠. 그리고 의외로 경험 있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사람이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자신 있는 것만 단호하고 불확실한 건 모호하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불확실하다는 거를 확실하게 단호하게 얘기해 준 사람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구나. 두 번째, 잘할 수 있는 걸 나에게 친절하게 얘기해 준다는 건 뭡니까? 권위적이지 않다는 거죠.
나에게 잘해줄 수 있는 거는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을 보면서 이분이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동반자가 되고 싶어 하시거나 혹은 나랑 동반자가 되실 수 있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둘 다 필요한 거죠. 균형을 맞추신다면 지금 나오는 이 문제가 시간, 자아, 그리고 여러 가지 결과의 확실함 같은 몇 개를 이렇게 등분을 해보시는 이런 칼질 몇 번만으로도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 특히 이런 모욕의 고통, 무례의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지난 10년간의 연구 결과를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첫째, 이날 나에게 좋은 음식 먹게 하셔야 돼요. 이런 날 구석진 곳에서 쭈그려 앉아 드시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가 무너져서 밥이 안 들어가는 게 또 있지만 밥을 소홀히 하고 음식을 소홀히 하면서 이때 그걸 보고 내 뇌가 자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럴 때마다 5성급 호텔에 가시면 자아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경제가 무너지죠. 그렇죠? 꼭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일주일간의 나의 평온했던 시간대의 평균적인 식사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식사를 조금이라도 좋은 곳에서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둘째, 사람 때문에 크게 고통받으신 분들의 혈액의 흐름을 저희들이 촬영을 해보면 시속 30-40km의 속도로 달려온 자동차에 부딪힌 교통사고 환자분들이랑 사진이 똑같이 찍혀요. 무슨 얘기입니까? 혈액의 흐름이 다 막혀 있어요. 풀어내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바디에 몸을 넣으시라고요. 정 시간이 없으면 내일 아침에 일찍 출근하셔야 된다면 따뜻한 물을 욕조에 받아놓고 뭡니까? 몸을 좀 담그셔야 돼요. 피가 돌아야 돼요. 자, 인간의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정신과 육체가 하나예요. 피가 안 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음날 내 아이들과 내 학교 생활이 비관적으로 변해요. 피를 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셋째, 제일 중요하죠. 주무셔야 돼요. 주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 드시고 잘 푸시고 잘 주무시는 게 최소 3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재밌는 건 순서도 달라요. 1을 하셔야 2, 3순서로 되는 분도 계시고 3을 해야 1, 2순서로 되는 분도 계세요. 이 순서 아무도 모르세요, 선생님들이. 왜? 이거 지금까지 안 하셨기 때문에. 그저 교육자로서 스승으로서의 나는 이걸 내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저희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만하신 거라고. 너무 오만하신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거든요. 이렇게 내 순서를 알아내서 이 3개를 3일 동안 내 몸에 해주시는 걸 우리말로 심리적 심폐소생술이라고 그래요. 예.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중요하고도 고귀한 직무를 수행하시지만 선생님들도 인간이시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우실 때마다 내 몸에 이 3가지를 3일 동안 최소한 해주시는 심리적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롱런 하실 수 있어요. 롱런 하실 수 있고 나머지 다른 아이들에 대한 혹은 다른 학부모님들에 대한 힘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3개를 꼭 한번 3일 동안 해보시는 한 습관, 작은 습관이지만 큰 차이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선배 세대들이 후배 세대들에게 대부분 원하시는 건 이럴 때 원하시는 거예요. 너도 조금 희생해달라. 너도 조금 동참해달라. 너도 조금 우리 모두가 하는 것처럼 내놓아달라.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 싫어요. 저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때 자기중심적이다, 자기만 한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대부분 양자택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선배들한테는 A와 B가 각기 다른 시점에 다 한 번씩 경험해 본 일이에요. B는 4년 전에 경험했고요. 그리고 A는 2년 전에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양자택일 그런 것처럼 놓지만 이건 다 내가 각기 다른 시간대에 경험한 거라서 나는 알고 있는 옵션들이에요. 하지만 젊은 세대한테는 이게 양자택일이죠. 말 그대로 양자택일이에요. 나보다 경험이 적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만 안다.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걸 막으시려면 첫 번째, 벌려주십시오. B를 먼저 알려주시고 A를 나중에 알려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B에 대한 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면 자기중심적으로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번엔 오히려 젊은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말을 바꿔볼까요? 쟤는 참 자기중심적이야, 자기만 알아 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그 얘기를 하는 쪽에서 무례했던 쪽도 많아요. 어른도 무례할 수 있거든요. 네. 어른도 자기중심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젊은 사람의 대화를 닫고 사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젊은 세대에게 탓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른의 무례예요. 네, 어른의 무례. 그렇다면 내 후배 선생님들에게 왜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왜 자기만 아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또 속내는 왜 나한테 안 오느냐죠. 왜 나와 대화를 안 하느냐죠. 왜 나와에게 협조를 안 하느냐는 거죠. 그럼 내가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선배라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질문을
그 선생님한테 했는데, 나보다 한참 젊은 선생님한테 했는데, 그 선생님에게는 정말 1시간짜리 대답을 해야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에 나는 불과 10초만 주지 않았는지, 20초만 주지 않았는지, 혹은 그것도 주지 않고 나는 고개를 돌려 딴 데를 보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주지 않는 거.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시간을 벌리고 주는 거. 시간이 가장 중요한 예의예요. 시간이 진짜 중요한 예의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 시간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서 시간을 얼마나 벌려줬는지, 부여했는지, 얼마나 뺏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세대 간의 차이를 좀 더 좁히고 이런 오해를 한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 사람과 싫어하는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싫다는 감정을 먼저 직시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이 싫은가를 계속 감각 차원까지 파내려 가라는 얘기를 해요. 이성은 감정을 못 이기고 감정은 감각을 못 이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성과 논리는 뭡니까? 참 그 친구 참 가치관이 훌륭해. 이성적인 판단이죠. 감정은 뭡니까?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죠. 감각은 뭐예요? 걔 냄새나. 이런 거예요. 가치관을 뭡니까? 가치관이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긴 게 마음에 들어도 냄새를 못 이기는 거예요. 냄새, 감각이에요. 감각. 제가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싫다라고 하면 당신이 좋아하시는 향수를 선물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조언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감각만큼 센 녀석도 없지만 감각만큼 쉽게 조리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아요. 부장님, 탕비실에서 양치질하는 그 소리는 나의 이성인가요? 감정인가요? 아니요, 감각을 거스르는 거죠. 신경을 거스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싫어한다라는 건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무엇을 신경을 거슬리게 하느냐, 어떻게 유지해야 하나요? 정말 감당이 안 되면 버리면 되잖아요, 원래. 근데 유지하셔야 된다면서요. 가능하다면 직접 부장님 탕비실에서 양치질 그만해 주실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든, 아니면 그 사람의 냄새가 너무 힘들면 정말 향수를 선물하는 것 같든 어떻게든 감각 차원의 싫어하는 것부터 먼저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감정 이성으로 갈 수 있는 통로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감각과 정서에서 허용하지 않는 걸 이성적으로 하다가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한이에요. 그리고 화병이에요.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과 어떻게 그래도 계속 꾸역꾸역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한국적인 질문이고 한국의 전형적인 선생님들의 질문인데, 자, 감각 차원에서도 나랑 타협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감각 차원에서 나랑 결정을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은 공존하기 매우 어려워요.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거리를 벌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덜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덜 힘들죠. 무슨 얘기냐? 악취가 풍긴다고 해도 10m 떨어져서 나면 냄새가 안 나죠. 그러니까 적당히 좋아질 수 있어요. 벌리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하지만 거리를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시려면 감각 차원에서라도 무언가 결정을 요구하셔야 돼요. 나도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보는 게 감정이죠. 감정의 습관 같은 거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그걸 절대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얘기해 줬는데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끊어내셔야 돼요. 왜? 내가 미쳐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감각을 확인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감각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도 무죄고 나도 무죄라면, 그러면 그냥 거리를 좀 더 벌리고 보시면, 그러면 그 약간 벌어진 관계만큼 그냥 평온한 관계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좁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요구하셔야 돼요. 나도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거부한다, 심지어 비웃는다, 그러면 그거는 끊어내셔야 돼요. 이런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